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뒤바뀔 뻔한 사건을 겪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무어입니다. 미국 뉴욕 교통공단, 그러니까 MTA에서 무려 12년간 교통안전평가관으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뉴욕시 전체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가 직접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죠. 그런 제가 지난주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UN 도시교통국 국제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급히 파견됐거든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KTX와 지하철 연계 시스템을 체험하고 평가해달라는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화? 정시 운행? 미국도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아니 냉혹하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있거든요. 2019년 12월 23일.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오후 6시 47분. 저희 동생 매튜가 뉴욕 지하철 14번가 유니언 스퀘어역 플랫폼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혼잡한 승객들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911 신고는 접수됐지만 구급차는 지하철역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역무원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가장 분노스러웠던 건 이거였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하철은 정확히 2분 간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17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자랑해도 진짜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바로 그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더욱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오전 7시 30분.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이 떨어졌어요. 엘리사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일정을 3시간 앞당겨야 합니다. 포럼 주최 측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였죠. 부산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나 아시아식 막무가내 변경이구나. 한국 가이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수서역까지 지하철과 KTX 환승으로 가시면 됩니다. 단 3분이면 완벽하게 연결돼요. 3분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간 환승만 해도 최소 10분은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강남역 지하 승강장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나 충격적으로 깔끔했거든요. 바닥에는 쓰레기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고 벽면은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뉴욕 지하철의 더러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어 한복판인데도 모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였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줄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뉴욕이었다면 벌써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요.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탑승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이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알던 대중교통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서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관찰했어요. 차량 내부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서역에 도착해서 KTX 승강장으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서 걸어가던 60대 정도의 남성 승객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쿵!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매튜가 쓰러졌던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승객이 쓰러진 지 정확히 15초 후 갑자기 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KTX 승강장 B구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역 승객분들은 안전선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승객이 제게 설명해줬어요. AI CCTV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관제센터에 바로 알려줘요. 쓰러진 것까지 다 감지하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벌어졌어요. 딱 30초 후 영무원 2명이 AED와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직원들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의료진 계신가요? 영무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뇌 속에서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2019년 12월 23일 뉴욕 지하철 14번가역. 매튜가 쓰러진 바로 그 순간이 플래시백처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그냥 지나갔고 영무원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911에 신고했지만 지하철역은 접근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17분. 그 끔찍하도록 긴 17분 동안 매튜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무원이 AED를 준비하며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은 119에 직접 연결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요. 의식은 있으시고 맥박도 정상입니다. 혈압 측정 중이에요. 구조까지 걸린 시간? 단 2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린 저기서 17분을 기다렸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5년 전 그날 만약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만약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 매튜는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119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총 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이건 뭐죠?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저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통공사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수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김 과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보다 시민의 생명을 우선합니다. 예측 매뉴얼 공감. 모두 시스템 안에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기술보다 생명을 우선한다고요?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먼저고 사람은 나중이었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김 과장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엘리사 씨, 이제 KTX 체험을 해보시죠. 정말 놀라실 겁니다. KTX 승강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KTX로 환승하는 과정이 정말 말 그대로 3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실시간 연계 시스템이에요. 지하철과 KTX의 모든 운행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자신의 휴대폰 앱을 보여주셨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교통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KTX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김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절 없는 흐름입니다.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드디어 KTX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신 손님이시군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았을까요? 저희가 미리 승객 정보를 확인해서 특별 배려를 드리고 있어요. 좌석도 창가 쪽으로 배정해 드렸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승무원이 다시 와서 영어로 된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의 KTX와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연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연구원인걸?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모든 직원이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진짜 서비스구나.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교통 시스템은 뭐였을까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교통 포럼이 열리는 백스코 컨벤션 센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각국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저 역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발표 내용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본질적 혁신은 부족하다. 기존 선진국 모델의 개선된 버전일 뿐. 이런 식이었죠. 8년 전 동생을 잃은 제 경험으로는 시스템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저는 관중석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다른 발표들을 들으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부산대학교 교통공학과 3학년 김민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민준은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 제 동생 민지가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질 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18살이었고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직 119에 신고도 하기 전에 역무원이 달려왔어요. AI CCTV가 민지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알림을 보낸 거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3분 만에 응급처치가 시작됐고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약 10분 늦었다면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8년 전 그날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데이비드가 쓰러진 뉴욕 지하철역 17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끔찍한 시간.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았다는 걸요. 민준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온 패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사례네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고 오작동할 수 있는데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만든 거죠. 한국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믿게 만든 거죠. 저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을까요?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저 냉소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메모지를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발표 차례까지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학생의 동생은 살았는데 제 동생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같은 상황, 다른 결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제가 준비해온 차가운 평가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가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설을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는 정중한 요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 3층에 위치한 관제센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스크린홀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여기서 하루 800만 명의 승객을 관리합니다. 센터장 2부장이 제게 말했어요. 800만 명이라고요? 뉴욕 전체 지하철 이용객 수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각 역별 승객 수, 열차별 혼잡도,
심지어 개별 승객의 움직임까지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서 강남역 2호선 승강장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40분이죠? 저 구간이 3분 후 위험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정말로 화면 속 숫자들이 빨갛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셔틀버스 2대 강남역 4번 출구로 긴급 편성합니다. 직원 한 명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자 실제로 CCTV 화면에서 버스 2대가 역 앞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3분 안에 판단해야 하거든요. 서울은 하루 800만이 움직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 부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 같으면 회의하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최소 30분은 걸릴 일을 3분 만에 처리한 거였습니다. 혼잡 예측 알고리즘이 정확도 95%거든요. 틀릴 확률보다 사람들이 불편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일단 대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응급상황 매뉴얼도 보여드릴까? 이 부장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정전, 침수, 테러, 지진. 심지어 승객 간 다툼까지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훈련받나요? 매월 2회씩 시뮬레이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 부장이 관제센터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시민이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교통을 만든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8년 전 데이비드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만약 뉴욕에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괜찮으세요? 이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과거 일이 생각나서. 혹시 안 좋은 기억이신가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동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데이비드의 죽음, 그날의 절망,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이 부장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었어요. 192명이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192명. 그 숫자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를 말이에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였어요. 기술 위에 철학이 있고 매뉴얼 위에 사랑이 있었던 거죠. 관제센터를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마음가짐을 전하겠다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효율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포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세션에서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와 정시율, 분석이라는 차가운 제목의 PPT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슬라이드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마이크를 잡고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200여 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무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8년 전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뉴욕 지하철 타임스퀘어 역에서 제 동생 데이비드가 쓰러졌습니다. 간질 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뉴욕 MTA에서 일하며 우리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17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동생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평가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관중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효율성과 정시율. 그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말이죠.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관중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주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부산에서 한 학생이 말했어요. 자기 동생이 3분 만에 구조됐다고. AI가 감지하고 사람이 달려왔고 생명을 구했다고요.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달랐어요. 17분과 3분.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른 거죠. 관중석에서 한국교통공사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서울관제센터 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교통을 만든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제 동생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목이 메었습니다. 몇 초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여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여요. 사람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관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틀렸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평가할 때 정시율과 효율성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였죠. 마지막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배워야 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말이에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결국 200명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김민준 학생도 있었고 서울교통공사 이 부장님도 계셨어요. 훌륭한 발표였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진짜 시스템이 뭔지를요. 김민준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 발표가 상처를 건드린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방법을 찾은 거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데이비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거라고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MTA 본사 27층 회의실에 앉아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뉴욕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제 앞에는 10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꺼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와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하루 550만 명을 빠르게 운송하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 550만 명이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을요. 팀장 로버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엘리사,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관제센터의 모습이었어요. 이젠 생존과 배려, 예측을 중심에 둡시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뭘 본 건데? 동료 사라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3분 만에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을 봤어요. AI가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이 달려가고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긴급 구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무원 교육을 바꾸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People First Transit System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영무원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교통 시스템 솔마더리였어요. 표지에는 서울 지하철 관제센터 벽면에 적혀있던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교통을 만든다. 첫 번째 시범 도입역은 타임스퀘어 역이었습니다. 바로 8년 전 데이비드가 쓰러진 그 역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직접 요청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첫 주였어요.
저는 퇴근길에 일부러 그 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영무원 존이 AED를 들고 달려왔어요. 그 뒤로 동료 직원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승객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17분이 아니라 3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시스템이 뉴욕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이송된 후 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사 씨 맞죠? 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시죠?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 자료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오늘 한 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동생 데이비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교통 시스템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미래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뉴욕에서도 꽃피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수백만 명이 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수출할 수 있지만 마음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이 저에게 나눠준 그 마음을 이제 제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사 무어와 한국 교통 시스템의 특별한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냉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던 그녀도 결국엔 마음을 열고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지하철을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리는 마음의 교통을 실천하는 나라였던 거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